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붉은 파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상천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린밍은 자신의 집에서 마치 평소처럼 잠들어 있는 것처럼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창문에서도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귀중품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실의 침대 위에 누워있던 린밍의 복부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은 낯선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생활을 잘 알고 있었고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린밍을 살해한 이유는 거액의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던 자신을 린밍이 막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고 그 순간에 수치심과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순간의 모욕감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이유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공식 경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시작될 무렵, 왕메이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 린밍을 깨우기 위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린밍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전 6시가 지나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왕메이드가 다시 이름을 부르고 몸을 흔들었지만 린밍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왕메이드가 이불을 걷어낸 순간 침대 위에서 발견된 것은 잠든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부에는 선명한 혈흔이 남아 있었고 린밍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왕메이드는 곧바로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16년 5월 5일 오전 저장성 항저우시 상천구에 있는 왕메이드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외로 피가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현관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창문 역시 훼손되지 않았고 집안의 가구와 서랍, 옷장도 대부분 평소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귀중품과 휴대전화, 지갑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노리고 침입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 린밍의 침실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침대는 방 한쪽에 놓여 있었고 린밍은 등을 대고 누운 상태였습니다. 이불은 일부 흐트러져 있었으며 복부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혈액은 옷과 침대 시트를 적신 뒤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거나 오랫동안 저항했다는 흔적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침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집 전체가 외부인의 침입을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발자국이었습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침대 주변 바닥에 남아있는 여러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린밍과 왕메이드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 중에는 설명되지 않는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린밍이 누워있던 침대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침실 안까지 들어왔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부검을 위한 1차 검시에서는 린밍의 복부 오른쪽에 약 6cm 길이의 열린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초기 판단으로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과다출혈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망 시각은 5월 5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집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비명이나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죽어가는 방 안에 있었다면
왜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수사관들은 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절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처럼 자신의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누군가 린밍을 살해한 뒤에도 마치 그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을 본 사람이라면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단순히 늦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장을 단순히 숨기는 것과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평범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행동에는 범행 이후의 상황까지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굳이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왜 피해자가 평소처럼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의 첫 번째 수수께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고 돈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웃 누구도 낯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린밍의 침실에는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집안으로 들어와 린밍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일까요? 린밍의 죽음이 알려지기 전까지 왕메이디와 아들이 살던 집은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장성 항저우시 상촌구의 조용한 주거지에 자리한 집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린밍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가족이라고는 사실상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기억하는 린밍은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크게 다투는 일도 드물었고 자신의 생활을 주변에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은 이웃들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린밍은 평소 오전 9시 무렵 집을 나서 직장으로 향했고 오후 7시 무렵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왕메이디 역시 아들이 생활이 규칙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현관문을 비롯해 집 안팎의 출입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걱정할 만한 생활 방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족에게는 평범한 주의성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저녁인 5월 4일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왕메이디와 린밍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8시 무렵 린밍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메이디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밤 8시 무렵 왕메이디가 다시 확인했을 때는 린밍의 방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잠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린밍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을 잠갔기 때문에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네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의 진술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분명한 비명이나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린밍의 집에 들어갔다고 의심할 만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5월 4일 밤은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이 평범했던 밤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일부는 늦은 시간대에 집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키가 큰 남성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진술만으로는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 없었습니다. 린밍의 인간관계 역시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무난하게 지냈고
이웃과의 갈등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과거의 갈등이나 금전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흉기가 휘둘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익숙한 공간이 가장 취약한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린밍의 집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닫혀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곧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문을 부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린밍의 주변에는 그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누가 그의 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에 숨어있던 작은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린밍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면서 경찰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가능성부터 하나씩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에 남은 상처는 외부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부검 과정에서도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없었으며 린밍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준비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사건을 자살이 아닌 타인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수사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집안에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귀중품이 사라진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 강도살인의 가능성 역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린밍을 죽이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흔적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관들은 우선 린밍의 주변 인간관계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평소 자택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린밍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쩡꾸 옥중이었습니다. 쩡꾸 옥중은 린밍과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도 함께 지냈고 사적인 생활에서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쩡꾸 옥중은 린밍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택 구조와 가족의 생활 방식에도 익숙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 사이가 이전만큼 좋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쩡꾸 옥중이 주식 투자를 위해 린밍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린밍이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이 정보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집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최근 금전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쩡꾸 옥중을 경찰서로 불러 사건 당일의 행적과 린밍과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쩡꾸 옥중은 린밍과 친했던 사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사건 당일의 행적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퇴근한 뒤 직장 동료들과 항저우 시내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밤 10시 무렵 일행과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머물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직원과 동료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회사 기숙사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쩡꾸 옥중이 진술한 시간대에 실제로 식당과 기숙사에서 확인되는 정황이 확보됐습니다. 같은 층에 거주하던 동료 역시 그날 밤 그를 본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 남은 흔적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쩡구 옥중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연결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법의학적으로 추정된 사망 시간대와 그의 행적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쩡구 옥중은 최초의 유력한 용의자에서 점차 수사 대상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물론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그를 살인범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했던 인물이 제외되자 수사는 다시 막다른 길에 놓였습니다. 린밍은 주변 사람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보기에도 이상했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 뚜렷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쉽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마치 잠긴 문 안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린밍의 과거 인간관계를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관계뿐 아니라 친구 관계와 친척 관계, 평소 자택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누가 린밍과 사이가 좋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린밍의 집 구조를 알고 있었고 누가 가족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으며 누가 별다른 의심 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오전 수사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온 여성은 바이쉔이 24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린밍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의 진술이 살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쉔이가 꺼낸 이야기는 린밍의 마지막 며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바이쉔이는 과거 린밍의 집을 방문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린밍이 집에 돌아오기 전 그의 사촌인 웨이샤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메이디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바이쉔이와 웨이샤오는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웨이샤오가 바이쉔이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이쉔이의 진술에 따르면 웨이샤오는 그녀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려 했고 그녀가 거부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밍이 집으로 돌아왔고 상황을 본 린밍은 웨이샤오를 즉시 제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린밍은 웨이샤오가 바이쉔이에게 한 행동을 문제 삼았고 웨이샤오는 이에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시 왕메이디가 돌아오면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경찰에게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생긴 셈이었습니다. 린밍에게는 단순한 금전 갈등을 넘어 자신을 공개적으로 제지했던 가까운 친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웨이샤오는 린밍의 사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오히려 그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 필요도 없고 밤늦게 찾아와도 반드시 낯선 사람으로 인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바이쉔이의 진술을 토대로 웨이샤오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웨이샤오가 살인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웨이샤오는 어디에 있었는가? 웨이샤오는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린밍과 친척 관계라는 사실도 인정했고 과거 린밍의 집을 방문한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밤에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함께 있었다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이 방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명확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휴대전화 기록과 통화 내역, 금융거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거주하던 곳 주변의 보안 카메라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특히 웨이샤오의 방으로 이어지는 동선 일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구조는 다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침입자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친구와 직장 동료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가족 안에 있었던 한 남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수사팀이 확보한 한 건의 통화 기록이 사건의 시간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웨이샤오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하던 중 사건의 시간대를 흔드는 하나의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2016년 5월 5일 새벽 0시 15분 웨이샤오가 바이란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는 5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린밍의 사망 추정 시간대와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통화 기록 하나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밤새 방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의 휴대전화가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장시간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바이란을 불러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란은 처음에는 자신이 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당황했지만 통화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웨이샤오는 새벽 시간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직접 와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란은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부탁에 의문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이란이 웨이샤오를 만난 것은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장소는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바이란의 기억 속 웨이샤오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있었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이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웨이샤오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바이란이 받은 금액은 2,000위안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잠깐 차를 태워주는 대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웨이샤오가 바이란에게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이란은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오옹로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해당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도로에서 야간에 영업하는 편의점은 사실상 한 곳뿐이었고 그곳은 왕메이디의 자택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통화 기록, 바이란의 진술, 그리고 웨이샤오가 실제로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하나의 시간선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이란이 웨이샤오를 만난 장소가 현장과 가까웠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실제로 린밍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의 보안 카메라를 확보했습니다. 5월 4일 밤 11시부터 5월 5일 새벽 9시까지의 영상을 중심으로 확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0시 35분경 한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영상 속 남성의 외모와 체격은 웨이샤오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한 뒤 오래 머물지 않고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수사팀의 관심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웨이샤오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자신의 방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화 기록은 새벽 0시 15분 바이란과 연결되어 있었고 바이란은 새벽 2시 무렵 그를 편의점 근처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현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편의점의 영상까지 확보되면서 그의 알리바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웨이샤오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남겨진 또 하나의 단서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초기 현장 감식에서 확인됐던 낯선 발자국이었습니다. 침대 주변에서 발견된 흔적은 범인이 피해자의 침실 안까지 접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보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웨이샤오가 머물고 있던 방을 조사했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고 출입문 근처에는 두꺼운 외투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외투의 주머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가 하나의 금속 고리에 묶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열쇠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발견된 열쇠를 단순한 개인 소지품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과 웨이샤오의 출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면서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의 형태와 크기는 왕메이디의 자택에서 사용하던 열쇠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열쇠를 정식으로 압수하고 봉인한 뒤 현장의 잠금 장치와 대조했습니다. 확인 결과는 수사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었습니다. 웨이샤오의 방에서 발견된 열쇠가 왕메이드의 자택 출입문에 사용되는 열쇠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사건 초기부터 남아있던 하나의 의문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현관문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는가? 왜 창문이 그대로였는가? 왜 집 안에서 외부 침입자가 들어온 흔적을 찾기 어려웠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문을 부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침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각의 증거는 더 이상 독립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0시 15분의 통화 기록, 바이란의 진술, 새벽 0시 35분 편의점 영상, 현장과 편의점 사이의 짧은 거리, 그리고 왕메이드의 집 열쇠와 일치한 열쇠 꾸러미가 하나의 시간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웨이샤오가 실제로 린밍의 집에 들어갔다면 왜 린밍은 그를 경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웨이샤오는 왜 자신의 사촌을 죽여야 했던 것일까요? 범행의 방법과 기회는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수사관들이 처음 예상했던 금전 문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웨이샤오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는 린밍의 죽음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웨이샤오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과 우발적인 충돌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웨이샤오는 먼저 바이란에게 자신을 사건 현장 인근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린밍에게 연락해 집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날 밤 그곳에서 잠을 자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이샤오는 이전에도 왕메이드의 집을 방문하거나 머물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린밍에게 이러한 부탁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린밍은 그가 사촌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경계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린밍의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웨이샤오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까지 린밍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가족이 찾아왔다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웨이샤오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냈습니다. 린밍이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공격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웨이샤오는 린밍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고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끝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이후 웨이샤오가 한 행동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급하게 떠나는 대신 린밍의 몸 위에 이불을 다시 덮었습니다. 처음 집을 찾은 왕메이디가 아들이 평소처럼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린밍의 열쇠를 가지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현장을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더 주목한 것은 범행 방법보다 범행을 시작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웨이샤오가 밝힌 동기는 금전 문제도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린밍에게 품고 있었던 감정의 시작은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이쉔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웨이샤오는 린밍의 집에서 바이쉔이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근을 했습니다. 바이쉔이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린밍이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린밍은 웨이샤오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그를 제지했습니다. 웨이샤오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보다 그 행동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지적당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날의 충돌 이후 웨이샤오는 린밍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지적받은 이유를 받아들이기보다 린밍이 자신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중심은 실제 행동이 아니라 웨이샤오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의 방향을 자신에게서 타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제지를 공격이나 모욕으로 해석할 경우 단순한 불쾌감이 적대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웨이샤오는 자신이 왜 제지당했는지를 돌아보기보다 자신을 제지한 린밍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감정을 키웠습니다. 웨이샤오는 조사 과정에서 린밍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당시의 상황을 계속 떠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분노가 커졌고 결국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린밍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린밍에게 실제로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웨이샤오가 느낀 모욕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동기는 단순한 분노라고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려는 욕구, 그리고 그 행동을 막은 사람을 오히려 가해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웨이샤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책임을 린밍에게 돌렸습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범행 이후의 행동입니다. 웨이샤오는 린밍을 살해한 뒤 이불을 덮어주고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설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행 이후 현장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까지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사건에는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판단과 통제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웨이샤오는 이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범행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린밍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웨이샤오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제지를 복수의 이유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린밍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웨이샤오를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웨이샤오는 그 순간을 자신의 수치와 굴욕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감정 자체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노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웨이샤오가 린밍의 목숨을 빼앗은 순간 그가 없애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느꼈다고 주장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진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었고 남겨진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웨이샤오 역시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항저우 인민법원에서 린밍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웨이샤오는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았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가족 관계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오히려 경계가 무너졌고 그 틈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웨이샤오는 처음부터 자신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었으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증거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국 웨이샤오에게 살인죄가 인정됐고 그 죄질 역시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웨이샤오는 마지막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후회가 린밍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범행은 한 사람의 삶을 끝냈을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웨이샤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사 절차의 중요한 단계가 마무리됐지만 가족에게 남은 상실까지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 왕메이디에게 아들의 죽음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살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분노를 돌리고 그 감정을 결국 살인의 이유로까지 바꿀 수 있었던 과정이 무엇이었는가에 있습니다. 웨이샤오가 느꼈다고 주장한 모욕감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분노할 권리는 있지만 타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작은 갈등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라는 믿음이 경계심을 낮추면서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는 한 사람의 생명을 되돌리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판단이었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사건의 기록은 그렇게 법원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상실과 후회는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던 순간 그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차가운 결론은 분명합니다. 어떤 모욕감도 어떤 분노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